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기반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와 관련된 포럼을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지막 세션에 주어진 시간은 1시간 30분이고요. 두 분이 발제하시고 저희 토의 시간 30분 잡혀져 있습니다. 심내혈관 예방 관리와 관련돼서 저희가 마지막 4부의 주제는 고혈압 관리의 주요 이슈입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실 김윤 교수를 소개해드리면 김윤 교수 이력사항에는 의과대학 나온 거는 잘 안 적으신 것 같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오시고 유타 의과대학에서 의료정보학 석사하셨고 98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주임 교수를 작년에 마치시고요. 현재 기획부학장, 서울대학교 공공보건의료정책자문위원, 국민암센터 위원장,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맡고 계십니다. 의학회 기획조정이사도 맡고 계십니다. 저에게 들려주실 오늘 강의 제목이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입니다. 30분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짧게. 그냥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이라고 줄였습니다. 얘기는 약간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서 1차 의료가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고혈압 관리율과 혈당 관리율입니다. 45%, 13%죠. 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 절반은 혈압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당뇨병 환자의 열의 거의 9명은 혈당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혈압과 혈당의 관리율, 치료율, 인지율을 보면 한국, 미국, 캐나다고요. 네, 좋지 않습니다. 1차 의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또 다른 지표 중에 하나가 외래 민감 질환에서의 입원율인데요. 이거 보시는 것은 이제 당뇨병에서의 입원율이고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만성 질환이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고령화돼 가면 만성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당연히 엄청난 의료비가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질병 관리의 측면에서의 문제라면 1차 의료의 공급 구조 측면에서의 문제는 환자가 점점 더 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으로 빨리 올라가고 1차 의원에서 보는 환자의 수가 줄어들어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는데요.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외래 진료비 구성비가 의원과 병원이 크로스를 해서 의원은 계속 줄어들고 병원은 계속 병원급 이상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은 저렇게 이제 환자가 줄면, 수요가 줄면 문을 닫으면 되지만 병원과 의원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살아남을 방법을 찾죠. 그 살아남을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의료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급여와 과잉진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동네 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가는 게 도대체 이게 못 모르고 가는 거냐, 아니면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 고혈압 환자에서의 처방 지속률이고요. 상급종합병원 89%, 의원 82%로 7%쯤 차이가 납니다. 물론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처방의 지속률이 높고 이건 질이 높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병에서 혈당 조절이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야 되고 1년에 2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 92%의 당뇨병 환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죠. 의원은 71%입니다. 20% 차이가 나고요. 사실은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계속해서 의아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그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차 의료의 질을 올리지 않고는 국민들이 동네 의원에 가서 1차 진료를 받도록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1차 의료의 그 대가이신 바바라 스타필드 교수가 1차 의료의 속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First Contact과 Gatekeeping의 역할, 그 다음에 longitudinally,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환자를 잘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comprehensiveness, 포괄적인 진료를 하는 것, 그 다음에 coordination, 그러니까 환자가 한 곳에서만 진료를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하고 입원을 하기도 하고 요양병원을 가기도 하고 가끔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기도 하니 이것을 잘 1차 진료 의사가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국민들은 우리나라 1차 의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보면 퀄리티 오브 케어의 관점에서 보면 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뭐 아침이나 밤에 물어볼 곳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 의료의 중요한 속성인 조정, 코디네이션과 컴프레hensiveness, 포괄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으니 경험해본 일이 없는 서비스를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거죠. 보시는 것은 이제 컨트롤 러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우리가 의료 시스템을 개혁할 때 어떤 보시는 컨트롤 러, 그러니까 조정 손잡이죠. 그래서 재정,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 시스템의 조직, 규제, 행태 이런 5개의 조절 손잡이를 가지고 의료 시스템을 바꿔서 질 좋고 효율적이고 형평하고 접근성이 보장되고 그래서 건강 수준이 상향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고 이런 조절 손잡이가 소위 1차 의료의 속성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관점에서 1차 의료의 속성을 특징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차 의료를 강화를 얘기할 때 흔히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두제 방식의 등록제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해외별 수가 방식으로 하더라도 등록하면 얼마를 주고 그 등록한 환자들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진료의 지속성이 좋아집니다. 아까 컴프레hensiveness나 코디네이션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컴프레hensiveness나 코디네이션을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아무 돈도 안 주기 때문에 동네 의원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도 여력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컴프레hensive 서비스나 코디네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을 만들고 급여 확대를 하면 포괄성이 강화될 수 있겠죠. 환자 관리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헬스과는 환자가 병원에 와서 뭔가 서비스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만 환자 관리료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도 환자를 일정 기간 동안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월 정액으로 1인당 주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주면 해외 수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환자의 코디네이션 같은 걸 할 수 있죠. 의료회사 수가 같은 걸 만들어도 조정성이 강화되고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건강보험의 의원급 1차 의료에 대한 급여 범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1차 의료의 속성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시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병원은 빼고 이게 대부분 좀 이상한 병원들이라서 82%에서 89%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처방을 받으면 지속성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처방 지속성이 82%에서 89%면 실제 한 의원에 지속적으로 다니는 환자의 비율은 90%에서 95%입니다. 지속성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그러면 지속성이 좋으면 그것을 환자를 어딘가에 등록시키고 등록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맞죠. 자, 이 숫자를 보십시오. 그 다음 숫자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환자는 85%에서 90% 사이로 한 의원에 다니면서 처방을 받습니다. 근데 혈압이 조절되는 비율은 45%예요. 당뇨병 환자도 90% 이상이 한 곳에, 한 의료기관에 다닙니다. 그런데 혈당 관리율이 13%예요. 환자를 한 의료기관에 묶어 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1차 의료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게이트키핑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게이트키핑은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 우리가 포괄성이나 조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인부제로 가지 않는 한 등록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성이나 조정성을 강화하려면 그와 관련된 1차 의료의 급여 확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 의료 제공자의 제공 체계가 얼마나 통합되어 있고 자기가 진료한 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 하는 그 수준과 그 다음에 지불제도에서 소위 재정적 위험을 얼마나 떠안느냐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가면 통합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인구제 기반으로 population based capitation,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 있는 인구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책임성이 높고 공급자의 리스크도 높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행위벌수까지는 둘 다 가장 낮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바꿔서 생각하면, 예를 들면 국민들의 1차 의료에 대한 신뢰와 국민들이 등록을 해서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규제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비스일 수도 있는 것을 받는 것은 두 가지가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1차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상황에서 게이트키핑 방식의 1차 의료 모형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대단히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현재 지속성이 낮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등록제가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1차 의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등록제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수용하기 대단히 어려운 제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차 의료의 4개의 속성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진료비 지불제도와 급여 확대를 통해서 강화해야 될 부분은 포괄성과 조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포괄성과 조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만성질환자가 처음 봤을 때 초기 평가와 치료 계획을 충분한 진찰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13분 진료의 수가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65,000원쯤이 나왔습니다. 뒤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지 않은 질병관리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의료 회송, 최근에 급여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는데 일상적으로 오지 않는 환자를 오게 만들거나, 퇴원 환자나 응급실 방문 환자의 추구 관리를 하거나, 뭐 이메일 상담 등을 하거나 하는 종류의 서비스를 하는 게 환자 관리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환자 관리료는 중증도를 고려해서 차등해서 계산해보면 대개 한 월 환자 1인당 10,000원에서 40,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평가의 진찰료를 대폭 높이고, 환자의 교육 상담 수가를 주고, 환자 관리료를 주고, 이렇게 계산하면
1차 의료에 의원급에 다니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8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한 돈 2.5조 정도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를 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노인들이 만성질환이 잘 관리되지 않아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응급실 가고 중환자실 가서 엄청난 돈 쓰고 불행하게 죽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급여 확대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동네 의원, 대학병원에 다니는 국민들이 동네 의원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의료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죠. 그 신뢰는 1차 의료의 진료부터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네 의원 중에 저런 1차 진료 의사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과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와 공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반의 정책을 함께 동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1차 진료 전담이 주치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택하더라도 일단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선택하는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1차 진료 전담의를 한 번 정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확대된 급여 서비스는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고, 본인 부담률을 조정해서 급여가 확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본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현재 본인 부담금 규모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도록 해줘야 국민들이 대학병원 안 가고 동네 의원에 가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제도들을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 첫 번째는 포괄적인 평가와 교육 습관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료를 시행하고, 마지막으로는 인센티브와 비용 절감 공유 프로그램, 이걸 이제 세이빙스 쉐어링이라고 해서 1차 진료 의원에서 진료하는 환자의 예측 진료비를 계산한 다음에 그 예측 진료비 이하를 써서 환자를 관리했으면 그 절감된 만큼의 돈 중에 상당 부분을 의원이 가져가는 식의 제도입니다. 네. 초기평가 진찰료를 얼마쯤 하는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진료 시간을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15.6분이 나왔고요. 현재의 진료 시간을 계산했더니 약 3분이어서 현재 3분 진료의 초진료에 비례해서 15.6분에 해당하는 초기평가 진찰료를 65,000원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아무거나, 그러니까 근데 그 지금 초기평가라고 하는 게 그냥 진찰 시간 늘려주고, 진찰료 올려주고, 그 시간 동안 환자 진료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초기평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실제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원의 전자차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차 진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의원들 5개를 뽑아가지고 기관당 10명, 50명을 섭외해서 실제로 44명을 조사했고, 일종의 파일럿 조사였기 때문에 숫자는 되게 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료 시간을 일반 환자의 초진 시간과 저렇게 프로토콜에 따라서 심층적인 진료를 하는 환자의 진찰 시간을 비교해 봤더니 3분 대 15.6분이 나왔고, 그 돈을 계산하면 3분 진료는 14,409원에 15분 진료를 하면 65,700 얼마가 나왔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포괄성과 조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두 번째 수가 요소는 환자 관리료를 계산하는 것이었고요. 그 환자 관리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미국의 다양한 시범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PCMH 나 ACO라고 불리는 저희 전달체계와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사업에서 1차 의료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지불제도의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PMPM입니다. Per Member Per Month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환자 1인당 한 달에 얼마의 진료비를 줄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중증도를 보정하는데 CMS가 만든 HCC라고 하는 중증도 보정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 이 돈을 가지고 추구 관리하고
퇴원 환자, 응급실 방문 환자 관리하고 의료 회송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PCMH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정형화된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 CMS가 직접 시행하는 Comprehensive Primary Care Initiative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모형을 가져왔고 그 모형 중에 이제 위험도에 따른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게 환자 관리료의 모형인데 그 환자 관리료의 모형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관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는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자들의 HCC 기반으로 한 모형을 구축했을 때 위험도 점수가 얼마쯤 되는지를 계산을 했고요. 그 각각의 위험도 점수에 따라서 Q1부터 Q4까지 4등분을 해서 환자 그룹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사례관리 서비스, 환자 관리 서비스를 한다고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100만 코호트 자료를 이용해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HCC 기반의 위험도 점수를 계산한 값이고 Q1의 중앙값이 1.0, Q2가 1.4, 1.97, 3.46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가 복잡하고 중증도가 높은 것이고요. Q3에서 Q4로 갈수록 점수가 확 뛰는 영상을 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하나는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하는 HCC 기반의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 관리 사례 서비스의 비용을 계산하는 것인데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현재 지방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의 그 환자 사례 관리 서비스의 자료를 가져다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의료원 사업은 뭐 11년부터 16년까지 하고 있고요. 서비스 제공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가 하고 있고 서비스의 내용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사례 관리 서비스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환자를 관리하는 내용을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워크 다이어리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분들이 환자를 관리할 때 하루에 뭘 하는지, 예를 들어 전화하는데 몇 분을 보내고 상담하는데 몇 분을 보내고 차팅을 하는데 몇 분을 보내고 이런 것을 워크 다이어리를 기록한 다음에 그렇게 워크 다이어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환자의 리스크 그룹별로 나눠서 각각의 그룹의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을 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1인당 서비스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가장 중증도가 낮은 1쿼터에 들어가는 환자에는 364분이 들어가고 4큐에 들어가는 환자에는 440분이 들어갔고요. 간호사 1인이 연간 근무하는 시간을 12,012만 분이라고 했을 때 12만 분은 250일 8시간 아니면 9시간으로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큐에 있는 환자를 관리한다고 하면 330명, 4쿼터에 있는 환자를 관리한다고 하면 272명이 들어가고 환자 1인당 연간 PMPM, 프로멤버 퍼먼스의 환자 관리료는 1큐의 경우에 16만 원, 4큐의 경우에 19만 6천 원 정도가 나왔고 이런 정도의 환자를 관리할 때 PMPM의 수입으로 한 의원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대개 한 5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간호사 연봉 한 3,500만 원 정도의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하고 의원이 쓰는 여러 가지 재반 간접 비용이나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이 간호사가 의원에서 충분히 그 환자 관리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초기 진찰료와 저희 환자 관리료라고 하는 PMPM 두 가지 수가를 만들었고 그 중에 이제 초기 평가 수가 6만 5천 원짜리 수가는 현재 지역사 1차 의료 시범 사업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환자 관리료는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보건복지부 보고를 했고 현재 상태는 1차 의료와 관련된 시범 사업이 한 3여 개쯤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소화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고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 모양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단계여서 통합 모양을 만들면 앞서 보여드렸던 환자 사례 관리료, 환자 관리료, PMPM은 통합 모양 단계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1차 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게이트키핑이 아니라 1차 의료의 급여 확대를 통해서 1차 의료의 질을 올리고 포괄성과 조정성을 강화해야 1차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제 주장의 요지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저희 종합토의 있긴 있지만 간단한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 분, 두 분,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토의하겠습니다. 다음, 예. 저희 발표 다 끝내고 두 분 발표 다 끝내고 종합토의로 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얘기했나 보죠? 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이혜영 교수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혜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 계시고요. 서울대 의과대학 나오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 하셨습니다. 현재 고혈압 협회 학술이사로 계시고 혈관 연구회 학술이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브링원 우먼스 호스피탈의 비지팅 스칼라 하셨고 내과학회에도 관여하고 계십니다. 이혜영 교수께서 들려주실 저희 강의 제목은 고혈압 환자 관리의 질 향상 방안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박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에 근무한 이혜영입니다. 김인 교수님 강의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큰 사회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조금 스케일이 작은 이제 진료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혈압 치료가 많이 좋아졌죠. 2000년 이후로 많이 좋아져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뇌졸중 발생률이 줄어드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이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치료하는 걸로는 좋아질 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의 이제 고위험군을 찾아서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지 봐서 그 사람들을 좀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혈압이 결국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이제 생활 습관 치료와 약제 치료가 그 축인데 어떤 걸 고칠 수 있는지 또 약제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세계 문제는 이제 나이와 비만과 이제 염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버튼인데요. 혈압 치료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혈압 치료가 앞서도 이제 약제 치료 병원의 80%는 계속 오는데 약제 조절은 잘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약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 많이 먹고 콩팥병이 있는 사람 많이 먹는데요. 한국에서 볼 때 일반인에서 평균 혈압이 130이라면은 약을 훨씬 더 먹는 당뇨병, 콩팥병 이런 사람들이 혈압이 더 높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똑같이 조절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이제 당뇨병이나 콩팥병이 있는 이런 고위험군에서 혈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조절률을 더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만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비만이 꽤 많아지는데 특히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여성에서 40대와 50세 사이에 확 올라간다. 이렇게 2배 올라가는 게 남성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가 볼 때 한국의 여성이 안산 코호트 데이터에 의하면 47세 정도의 폐경이 있게 되는데 폐경 전후에 거의 한 9kg가 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들이 또 고혈압이 많이 생기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 부분이 1998년에 25%였다면 10년 전에 한 31%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이제 여성이 여기서 점프를 하는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 관리해야 되는 고혈압의 주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고혈압 환자에서는 몇 명이나 몇 프로나 우리가 혈압에 딴 부분들이 혈압 조절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전체 대사증후군을 보통 한 23%, 한 요 정도로 치면 고혈압 환자에서는 69%,
3명 중에 2명인데 정말 그렇겠냐? 한번 선생님들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보건소나 보시면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딴 병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런 병이 많겠냐 생각하는데 고혈압 환자분들 검사할 때 혈당이 100이 넘는 사람 보면 2명 중에 1명은 100이 넘어 있고 중성지방이 어땠냐? 2명 중에 1명은 150 이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통계에서 볼 때 고혈압 환자 60%는 혈압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그냥 혈당, 비만 이런 것도 요인이고 그들이 혈압 조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혈압이 조절 안 되는 것은 근데 전 국민의 대상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를 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관리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혈압이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 혈압 치료 안 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럼 저는 뭐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큰일 나는 게 정말 모든 사람이 큰일 나겠냐 하면 위험한 사람이 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사람들이 40대 사람이 말 안 듣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30대 사람이 말 안 들을 때 뇌졸중이 생긴 확률과 이런 콩팥병이 안 좋을 때 뇌졸중이 생긴 확률들은 확 차이가 나는데 이런 대사증후군이 동반되어 있는 비만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당뇨가 없더라도 대사증후군이 있는 것만으로 콩팥병이나 심근경색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라 전체 고혈압 관리율을 조절하는데도 이런 사람들 고위험군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관리되지 않으면 고혈압의 주된 우리 관리 목표 혈압을 조절함으로써 혈압 단계에서 예방함으로써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생긴 것을 막는다는 우리의 취지에 이들이 가장 부합되는 대상입니다. 다음에 한번 나이를 보면 나이가 뭐 우리나라가 많이 드는 것은 분명한데요. 나이의 또 하나의 문제는 고혈압이 많은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고 있는 요즘 많이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거기가 이제 꺾이는 점이 인지율도 떨어지고 치료율도 떨어지고 조절율도 떨어지는 게 또 하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 때 점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인지율은 떨어지고 조절이 떨어지고 치료가 떨어지는 게 한국에서도 관리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뭐 70세 이상이면은 이제 얼마나 사실까 생각했는데 어제 이제 뉴스에서 분당선이 이제 65세 이상은 무료 탑승을 이제 중지한다고 이런 얘기가 떴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보는 사람 중 상당 부분은 이 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들을 얼만큼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나라 전체의 고혈압 관리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분들이 조절이 덜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환자들이 호소하는 게 혈압이 잴 때마다 틀려요. 오늘 높은데 집에서는 괜찮아요. 또는 약을 먹으면 어지러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하나 보면 진짜 혈관이 딱딱합니다. 고혈압의 혈압의 측정이라는 것이 이 혈압 감는 주머니가 이제 혈관이 눌렀다가 펴져서 그 이기는 점을 따지는 건데 혈관이 딱딱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피의 압력이 아니라 혈관에 딱딱한 걸로 혈압 측정이 정도가 돼서 환자가 느끼는 것처럼 변동이 많고 나는 이 혈압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믿게 되고 병원에 안 오는 그런 일이 되고 두 번째는 일어날 때 어지러운 사람이 분명히 많습니다. 예민하게 흥미있게 이 작년에 이제 노인들의 문제는 노인이 임상연구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현대의학에서 가장 추구하는 증거에 기반한 진료가 잘 없다는 것인데 아주 꼼수들을 모아서 가이드라인이 전문가적 의견들을 모아서 한번 나왔습니다. 노인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 그래서 근거는 잘 없고 유명한 누구누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보면 방법 어떻게 하냐는 것인데 거기서 보면 노인들은 어지럽다고 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혈압을 재서 측정해보라. 이제 그런 그래서 상당히 그럴듯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지럽다는 분은 오늘 오전 외래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하고 혈압 쟀더니 진짜 제가 앉아서 쟀을 때 160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재니까 130이어서 어지러우시면 하겠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문제는 잘 모르는 수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70, 80대가 되기 때문에 귀가 어두울 수는 있어도 머리는 꽤 있는데 이분들은 약을 먹음으로써 불편한 걸 몸에서 느끼고
그거 우리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분명히 있고 환자가 얘기하는 제 때마다 틀리고 지배 혈압계는 괜찮은데 내 여기서는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빈말이 아니어서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노인 환자에서 가장 좋다는 혈압약이 이뇨제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싼 약을 추구하는 미국의 경제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노인들이 짜게 먹음으로써 몸에 체액이 많이 있고 해서 이뇨제를 많이 쓰는 거는 학문적 근거도 분명한데 문제는 요즘 지난주에 경험해 보셨을 수 있는데 환자가 어지럽다고 많이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우리가 이뇨제, 우리나라에서 사이어자이드 반타블렛을 주로 쓰는데 반타블렛으로도 많은 사람, 얼마나 6명에 1명 정도는 어지러운 게 생기고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생깁니다.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어떤 거예요? 증상이 뭐예요? 환자 기운이 없어요. 엄마가 자꾸 쓰러져요. 딴소리예요. 이게 이제 하이포나트레미아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6명이 1명은 약제가 실제로 약제로 인해서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요, 환자가 잠을 못 자서 신경안정제를 먹거나 아니면 관절염약을 먹거나 관절염약을 먹으면은 관절염약 자체가 콩팥에서 소금기를 끌어당기는데 끌어당기면 소금이 높아질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 이제 땀이 나는 날은 땀으로 조금만 소금이 나가도 몸에서 하이퍼나트리움이 확 생겨서 이런 사람들에서는 소금이 많다가 적었다 하면서 6명에 1명도 환자 기운이 없어지고 이런 게 한번 있으면 또 노인 환자들이 우리를 안 따라오고 관리가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소금인데요. 우리나라가 제가 지난주에 다른 기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명동항군데 제가 마이크를 들고 가서 거기서 우리나라는 고혈압 관리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고혈압이 왜 많을까요? 누구한테 이제 무적을 하면 그분의 답은 우리나라는 김치도 나와서 짠도 많이 나와서 혈압이 높아요. 이게 이제 거의 예측되는 10등인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소금은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많이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나가면은 제가 짜서 잘 못 먹거든요. 한국은 짜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는데 그래서 영양하시는 선생님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선생님 말씀은 우리나라가 국을 몇 끼 먹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을 매일 말아 먹고 김치를 먹는 사람은 실제로 2부 정도를 먹을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문제인데요. 환자들한테 물어봅니다. 환자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짜게 먹으니까 싱겁게 드셔야 돼요. 하면은 2명 중에 1명은 나 짜게 안 먹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짜게 먹으면 별로 혈압 관련 없던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제 이걸 유명한 생리학교 와서 있는데 보통 사람은 5종으로 소금이 나가는 즉 이제 먹는 게 5을 먹으나 하나를 먹으나 혈압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5종으로 다 나가니까 짜게 먹으면 5종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짜게 먹는 것에 따라서 혈압이 변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싱겁게 먹어야지 혈압이 조절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의 이제 혈압 관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가 보면 우리나라가 짜게 먹으니 고혈압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명동에서 나오는 건데 그 우리나라는 짜게 먹으니 혈압이 높을 건가? 그거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이제 짜게 먹어서 혈압이 변동이 되는, 그러니까 염분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빈도는 외국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외국이 한 4분의 1인데 우리나라도 한 4분의 1이어서 한국에서 모든 사람에서 짜게 먹는 게 요인이 되거나 싱겁게 먹으면 혈압이 조절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한국 데이터가 외국하고 비슷한데 이런 게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싱겁게 먹어야지 모든 사람에는 한국에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비교해서 얘기하면 맥주 먹으면은 알코올 중독이 되지만 제가 직장 스트레스 집에서 맥주 한 잔 마셔서 해결하는데 저한테 맥주를 안 먹게 하면 전 스트레스 더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보는데 어떤 건가 하면 고혈압 환자에서 한 반은 아까 전체 인류에서는 25%를 줬지만 고혈압 환자에서 반은
역시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반을 찾는데요. 이 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자가 조금 더 많고요. 두 번째는 당뇨병이 있거나 인슐린을 쓰면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나이가 그런 이유는 뭐냐? 당뇨가 그러는 그런 이유가 뭔가? 이거는 우리가 소금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체 역할을 하는 게 콩팥인데 나이가 들면은 1년에 1씩 GFR에 떨어지는 즉 콩팥의 사구체가 줄어들고 당뇨가 있으면 사구체 손상이 계속 있어서 이들이 이제 체가 무뎌지니까 소금이 왕창 들어갔을 때 이제 잘 빼지 못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한국에서 보면 실제 나이가 들 때마다 이 레닌이 떨어지는 즉 염분 예민이 더 많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가장 큰 요인이 노인이고 그러니까 노인에서는 싱겁게 먹어야 된다. 여성에서는 조금 더 싱겁게 먹는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싱겁게 먹을 때 어떻게 먹는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짜게 먹는다고 얘기하지만 짜게 먹는 거 진짜 지존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뭐 30g을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12g 먹는다고 하는데 일본은 30g 먹는데 일본이 요즘은 11g까지 2000년이니까 요즘은 더 많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은 아주 공중보건에서는 주목할 만한 것인데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럼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할 때 이거는 일본 사람들 똑똑해서 또 일본 사람의 교육이 적어서 그게 아니라 냉장고가 개발되면서 이제 썩을까봐 절여 먹던 게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결국 오늘 같은 포럼에서 있는 게 환자 한 명 한 명을 짜게 먹는다고 계속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요즘 김치를 다 사 먹으니 이제 김치 공장의 레귤레이션을 몇 그램 이상을 맞고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싱겁게 먹는 염분 섭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두 장의 슬라이드가 좀 바뀌어서 다시 이제 원래로 가면 여자에서 많고 노인에서 많아서 그런 사람은 싱겁게 먹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뚱뚱한 사람에서 많습니다. 대사증후군에서 요소가 하나는 예를 들면 혈당이 높거나 둘, 이제 혈당 더하기 배가 나오고 세 번째 이제 중성인데 입주량이 높아지고 그때마다 염분 예민성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런 이유는 복부 지방에서 알도스테론이 많이 분비가 소금기가 있을 때 소금기를 몸에 끌어당길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에서는 싱겁게 먹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짜게 먹을 때 문제가 되는 사람을 먼저 확인을 하고 노인 그리고 여성 대사증후군자의 세 개를 짚어드렸고 그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아주 싱겁게 먹게 하는 게 국가의 고혈압 관리에 좀 요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른 사람 별로 싱겁게 먹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마른 고혈압은 그냥 약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뚱뚱한 고혈압 싱겁게 먹으면 혈압약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생활습관 관리를 할 때 모든 사람한테 이제 바르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지만 진짜 바르게 살아야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판별하고 설명해 주는 게 고혈압 관리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 얘기했더니 너 밖에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데이터에서 안산 데이터에서 소득을 반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이쪽이 이제 소득이 많고요. 그때 이제 1인당 소득이 한 150만 원이 이제 중간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의 이제 반으로 나눠봤을 때, 요 반과 요 반을 볼 때, 보시면 이쪽이 소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쪽이 소득이 적은 사람이고요. 보면 여기는 파란색이 도미넌트하고, 여기는 하얀색이 도미넌트하고 완전히 갈라지는 게 보통 파퓰레이션 데이터에서 이렇게 갈라지면 대박이라는 거라고 보시는데 그런 모양이 이제 경제적인 인컴에 따라서 하나 이렇게 완전 두 곡선이 나뉘어지는데요. 반으로 나눴을 때 안산이니까 그렇게 뭐 잘 사는 데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 사는 이게 보통인데 하이 인컴에서는 고혈압이 요만큼 있다면 로우 인컴에서는 고혈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혈압이 원래 많은 거 아니에요? 프레발런스인데 프레발런스도 저소득에서 많고 근데 이게 먼저 발견돼서 그게 아니라 4년 동안 안산 데이터에서 1년하고 3기 4년 데이터에서 소득이 적을 때 그 기간 동안 고혈압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쪽도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적으면 못 사는 게 못하는 게 아니냐. 똑같이 경제적으로 적을 때 교육 레벨이 적으면 이게 이제 국조리고 이게 이제 고조리 세는데 국조 이상 우리가 제가 말을 얘기했다 그때 지적받은 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지적받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혈압이 많아요. 고혈압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면이 저소득층이 원래 병 많은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럴까? 우리가 고혈압에 항상 붙어 있는, 지난번 바로 직전 강의에도 고혈압 당뇨는 아주 형제처럼 따라다니는데, 고혈압 당뇨에서 당뇨, 소득 차이 없습니다. 뚱뚱한 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억을 보면, 제가 오전에 보면은, 모 선생님 분명히 혈압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모 선생님 당뇨병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 데이터에서. 또 하나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환자가 우리한테 어떻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뭔가 좀 못 살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앞으로 관리하는 게 고혈압의 관리의 중요한 부분. 당뇨와는 보이지 않는 고혈압에서는 교육 수준과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환경이 중요한 영향이 될 수 있다. 그들이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활 습관인데요. 생활 습관은 앞서 이제 다시 소금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서 이제 소금인데, 소금이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소금이 이제 24시간 소변이 골든 스탠다드인데요. 저도 고혈압 환자에서 24시간 소변 모으라고 했을 때 한 명도 한 사람이 없고,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떤 거냐, 보통 다이어리를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리를 할 때, 회상법으로 하고, 그냥 물어봤을 때, 실직차하고 거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어떤 간호학회 한국의 잡지에서는 정반대로 나오더라. 환자가 이제 회상법으로 할 때는 꽤 짜게 먹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별로 안 짜고, 이 사람은 자기 건강 수준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반대로 무지하게 이제 연분이 많은데 보면은 괜찮게 살고 있던,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믿고, 그런데 회상법은 벽에 부딪혔는데, 그래서 이제 고혈압 학회에서 어떻게 하냐, 24시간이 골든 스탠다드인 건 알지만 24시간은 어차피 아무도 못하고 나도 아닐 것 같고, 고혈압으로 진료받으러 왔는데 하루 종일 소변 먹으라고 하면 저도 안 되는 건 알고 해서 이제 회상법은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요새 나온 게 이제 스파조린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이 정도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0.5 정도니까 그냥 반반 정도이지만 그래도 회상법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하는 것인데, 최근에도 보면은 한 50%에 딱 반이죠. 앞서 이제 0.51로 코릴레이션과 같은 한 50%의 사람은 하루 종일 24시간 먹은 거랑 스팟이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등급이 터타일이 바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전히 이게 벽에 부딪혀 있지만 우리가 연분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회상법만으로 어렵다. 그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고, 24시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연분 섭취를 보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짠 게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의 강점인, 그동안에 이제 보건 얘기하고 좀 어려운데, 이제 저는 어디까지 이제 약이 중요하니까, 약제 치료의 개선 방법을 보면, 처음에 배기고혈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배기고혈압이 있는데, 한국의 문제는 앞서 본 것처럼 3분 진료를 하고 그거에 바탕으로 약 치료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무한 경쟁입니다. 가까운 진료 선생님, 일상교환 선생님 말씀은, 또는 믿음은, 나한테 환자가 왔는데 한 판이 조져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음 번 환자가 안 올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대학병원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저한테 환자가 오는, 리포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올 경우에 주 증상은 혈압이 조절 안 돼요. 그거보다 약 먹고 어지러워요. 이게 사람들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인데,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다 잊었습니다. 2기 고혈압은 처음부터 2주 이상의 병행요법이 추천된다. 이게 한국의 공식 가이드, 의학원의 가이드라인이고 질병의학원과 같이 만든, 근데 세계 모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반론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이 환자가 뛰어서 진료실 들어오는 데에서 이러면 좀 오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어떻게는 제가 학술의사도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지워보려고 에비던스를 찾아보는데 에비던스는 너무 확연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작년 하이퍼텐션에 보면은 심장병이 생기는 거 또는 이제 의료 자원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죠. 효과가 처음부터 이니셜 컴비네이션이 확연히 이제 서브그룹에서 다 좋고 헬스케어 리소스 그러니까 약이 과잉이 되지 않을까 그쪽 측면에서도 환자가 자주 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리소스를 줬기 때문에 이 정도 에비던스가 있으면 가이드라인에서 저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내분과 반대로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저렇게 될 것 같은데 한국은 배기고혈압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가 약을 먹어서 이제 부작용이 되는 부분이 많은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한 1분 정도 소리요. 눌러주세요. 안 눌러지네? 예, 보면 제가 그냥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재작년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일반인들도 꽤 알게 된 게 고혈압 환자에서 그동안 혈압의 정상이 140이었는데 120m를 조절하다 보니 뭐 심장병 위험성이 20%가 줄었다. 그게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관이 돼서 한 스프린트 연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말로 설명하면 이 사람이 의사인데, 이 환자가 딱 이래요. 뚱뚱한 남성, 60대. 그 사람이 이제 키퍼슨인데, 혈압을 재겠습니다 하고, 혈압계를 감고, 저 이제 나갈게요. 단추 누르면은 3번 평균이 되니까 알아서 재고 나오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 동영상인데 처음에 이 사람이 왔을 때 진료실에서 혈압이 150이었습니다. 이렇게 3번 혼자 재고 나오세요 하면서 잰 게 이제 132의 값이 나오는 동영상인데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진료실인데 진료실에 우리가 밖에서 혈압을 잽니다. 저희 병원 호흡기 선생님이 컨퍼런스에서 한번 개탄을 하셔서 이제 의사가 심지어 혈압도 자기가 안 된다. 우리가 좀 환경의 의학적 검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받는 얘기를 고혈압 학회에서는 또 고혈압 전문가들은 내 병원에 내가 고혈압 전문가를 하려면 첫 번째는 의사가 혈압을 재지 않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재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렇게 되는데 보면 의사가 되면 혈압이 160인 사람이 두 번째 오면 배기고혈압이 요만큼 줄어들면 간호사가 재면은 요 정도 올라가고 앞서 같이 전자기기로 재면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 혈압을 제대로 재서 배기고혈압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의 진료처럼 앞서 스프린트 연구에서 그렇게 자동혈압계를 잘 측정을 하면은 한 10 정도가 우리가 보통 간호사나 의사가 재는 것보다 낮게 나온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진 딜레마인데요. 왜냐하면 사망률의 20%를 감소시킨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게 더군다나 이제 뭐 제약회사가 아닌 미국 국립보건원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가이드라인 클래스 1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앞서 이렇게 되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딜레마입니다. 집에 방 하나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고혈압에 돈 못 번다고 대학병원에서 구박받는데 거기서 방 하나 만들고 혼자 3번 재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문제이지만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이 스프린트 연구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가 문제지만 적어도 배기고혈압이 이렇게 20가지의 혈압을 같은 위치에서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배기고혈압을 배제하고 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의 과제입니다. 앞서 이제 김인 선생님께서 진짜 이 말씀을 해주셔서 좀 감사한데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 안정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추적 관찰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은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학병원은 진료기능 외래 진료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거에 동감하는데 환자한테 안정되는 부분을 가라고 그러면 가까운 병원이 더 보험 커버도 많이 되고 그렇잖아요. 대학병원은 30%가 커버되는데 가까운 병원은 50%가 커버되니까 가세요 하는 환자 얘기가 가까운 병원 매달 가야 되는데 여기 6개월 한 번 오는 게 더 싸게 먹혀요. 그 환자가 대학병원을 옮기게 할 수 있는 유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인데 또 반대로 이제 개원과 강의를 보면 개원과 선생님들 대학병원에서 환자들 버릇을 잘못 들여서 나한테 오면 6개월 장기 처방 달라고 한다. 이게 또 문제인데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사가 이게 좀 돈독이 올라가지고 나도 내려오게 하는구나. 당연히 그런 얘기 듣고 저도 좀 상당 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3개월, 6개월 차이가 없다는 것은 영국에서 카나다 데이터로 나온 것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인데 3개월과 6개월을 볼 때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볼 때 환자가 한 반 가까이는 중간에 한번 와요. 그러니까 근데 6개월 만에 올 때도 원래 1,400번 오기로 했는데 900번 오고 3개월이어도 900번 오고 그러니까 중간에 올 만한 사람은 당연히 비슷하게 오는데 그 사이에 혈압이 3개월 팔로우, 6개월 팔로우가 차이 나요. 전혀 차이가 안 나서 이 데이터, BMJ의 2004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3개월, 6개월 그렇게 나오고 이제 의사가 이제 돈독이 올라오는 그러는데 뭔가 문제가 저는 지금 이제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20년에 한 달에 한 번이 정진상 복지관이어가지고 진료를 했는데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3분 진료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고라고 보겠는데 여기 가면은 할머니들이 와서 저도 이제 매달 못 가서 2달 처방이라고 그러면 아무런 이인 추구의 동기가 없는 그 선생님들이 1개월이나 장기 처방되면 삭감되니까 한 달 처방밖에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적 요인뿐만 아니라 뭔가 보험에서 가까운 병원이 장기 처방하면 삭감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마도 그거는 환자가 힐러 쇼핑이나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은 약을 버려지지 않을까 해서 보험공단에서 의사가 돈독보다 보험공단에서도 실제로 좀 많이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가면 한 달 처방밖에 못하는데 그런데 바꿔서 보면 짜장면이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 마누라가 저 애 짜장면 사주면 즐거워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이연복 씨가 짜장면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또 오시지 마세요. 이제 이런 말을 하게 하는 이렇게 사회가 정당한 거냐. 아니죠. 이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왜 의사한테는 6개월에 한 번 와도 괜찮은데 매달 거를 매달 오게 만드냐. 이건 제도를 만들어야지 의사의 도덕성을 바꾸면 안 되는데 아까 김인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매달 같은 진료비에 4개월에 4번 어때야 하고 저는 한 3번 정도의 진료가 아까는 100% 보상해 주신다고 해서 전 좋아하는데 3회분의 진료비 3회분의 만성 진료 시간을 하고 4개월에 한 번 병원에서 이러면 15분 진료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사한테 왜 매달 오게 해요. 그렇게 의사를 야단치지 않고 이렇게 제도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파트로 우리나라의 처방의 문제는 환자가 혈압의 변동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혈압이 높은 게 이제 감염고혈압인데요. 감염고혈압이 한국에 한 20%가 있어요. 20% 감염고혈압을 풀어서 설명하면 진료실에 오전 10시에 올 때는 혈압이 괜찮은데 환자는 새벽에 혈압이 높아요. 또는 뭐 밤에 혈압이 높아요.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 우리 병원에서 이제 1월 달에 서울대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받을 때 우리가 약제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한 종, 2종은 꽤 외국보다 많이 쓰는데 3종 이상이 적은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방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을 세게 쓰고 엑스포즈나 이런 픽스드 컴비네이션을 많이 쓰는 거고 반대로 조절 안 되면 그냥 환자 올 때 싱겁게 드세요. 살 빼세요. 이러고 약을 안 올리는 게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제 디피컬트 트리트 환자의 치료가 부족해서 계속 이제 고혈압 관리율이 더 안 올라가는 게 이제 요 이상은 우리가 안 쓴다. 하던 대로만 하고 안 올라간다. 이제 그것 또한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병원에서 보면 체감하시는 것처럼 ARB, CCB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뭐 ARB, 베타블로커, 이너제, ACN부터 얘네는 충분한 영양을 쓰지 않으면 24시간 지속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약을 충분히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용량을 많이 씁니다. 특정해서 약의 얘기를 들면 뭐 ARB 중에 많이 나오는 코자인데 코제 50mg은 24시간 커버가 안 되는데 한국 데이터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이 저용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약제 면에서는 이들이 또 관리를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관리율을 이제 이대로 하는 걸로는 벽에 부딪혀서 더 올려야 되는데, 더 올리려면 첫 번째는 고위험군을 관리해야 되는데, 뚱뚱한 사람, 대사증후군, 노인, 염분 섭취는 특히 이런 게 동반된 사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차별화된 집중 관리가 필요하고, 저소득층이 얘기하기 불편하지만 고혈압 유병률과 발생률이 높은 면이 보이는데, 이는 당뇨병에서 관찰되지 않는 고혈압만의 특성입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떨어질 경우 위험성은 더 증가되고요. 3분 진료, 그 다음에 오늘 치료가 성공 안 되면 다음번에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거다 하는 그런 무한경쟁 체제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배기고혈압이 배제 안 된 상태의 고혈압 증량은 환자의 부작용을 증가시켜서 환자가 아예 병원에 안 와버리는 일이 되고, 반대로 충분한 용량이 처방되지 않은 저용량 위주의 여러 개 섞어 쓰는 그런 거는 환자가 혈압 변동이 많아서 또 병원에 안 오게 되는 환자 승인도 저하에 큰 영향이 됩니다. 양쪽 익스트림이 다 영향이 됩니다. 고혈압의 효과적 조절을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적정 간격에 6개월 만에 오는 분이 6개월에 오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은 의사의 도덕성에 했다면 도덕성이 아니라 이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저희가 토의 시간, 질의 시간을 30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단상이 없으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먼저 플로어의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질문이 초기에 없으신 걸 생각하고 제가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혜영 선생님, OECD 헬스 데이터에서 작년부터 고혈압약 DDD,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있으면 고혈압약을 어느 정도 먹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고혈압 환자한테 먹이고 안 먹이고 아니라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고혈압약을 어느 정도 먹느냐를 측정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고혈압약을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서는 뒤에서 뭐 한 이제 OECD 국가 이제 35개인데 한 30등 정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제 질문이 이게 사실인가요? 그게 이제 어떻게 집계하는 건데요. 이제 보건공단 빅데이터 연구할 때 항상 어려운 게, 한국의 많은 경우에 이제 싱글비 단위 복합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만약 단위 복합제가 원타블러로 개정되면은 줄 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냥 두 성분이 있을 때는 하나로 집계되면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 고혈압 처방은 한국이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처방의 문제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 경우에 두 종류를 처방하는 는 외국보다 높은데 4종 처방이 외국보다 굉장히 적은 게 한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써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더 조절해야 되는데 그냥 환자의 탓으로 돌리고 거기서 멈추는 모양이고요. 제가 OECD 데이터를 보지는 못했으나 체감하거나 할 때 고혈압 유병률이 줄지 않고, 조금 줄었지만 이제 25%가 그냥 계속 스테이블해서 약제성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OECD 데이터 그냥 공중에 떠 있고요. 그 클라우드에 있어서 그냥 내려보면 되는데, 거기 약 종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베타블로컨가를 굉장히 안 쓰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안 쓰는 나라더라고요. relatively. 예. 하여튼 그 데이터 보면서 저야 뭐 그 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제 우리나라가 혈압 약의 급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국보다 잘 쓰고 있고, 그냥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앞서 본 것처럼 CCB, 칼슘 안타고니스, 칼슘 기량제와 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인데, 제가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하버드 갔을 때 하버드에 보스턴에 같이 있는 한국인 유지분이 본인의 급여 보험에서는 AIB하고 CCB를 급여에서 커버 안 해준다고 해서 거기서는 아직도 인류제 더하기 테르민을 한국교회 유지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CCB하고 AIB를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타 차단제의 처방률은 외국보다 충분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CB는 그 프로포션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이혜영 쌤 질문을 먼저
받고 이게 내용이 좀 달라서 그 다음에 그 김용 교수랑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는데 예, 김춘배 선생님. 연세대학교 원주과대 김춘배고요. 현재 강원도 홍천군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현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어떤 현재 우리 의료 여건상에서 이제 제도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임상 진료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지역 단위에서 이제 이 고당 센터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시국마다 시범 사업하는 시국의 지역 시범마다 상당히 많은 서로의 어떤 의료 환경이 다른데요. 홍천을 예를 들면 관내에 이제 19개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이 고혈압 당뇨병을 보는 의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의료 섹터에 해당되는 내과라든지 가정의학 뭐 또 일반의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지역에 상당히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가령 정형외과라든지 또 영상의학과라든지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기존의 의원의 조금 더 지역 친화성을 갖고 있는 이제 의원들 중심으로 이 환자들이 편중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 과목별로 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아닌 이제 기타의 전문 과목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3차 의료기관인 뭐 사실상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대형 병원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개원의 현실을 보면 이제 그런 1차 의료 섹터 내에서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조금 더 이게 확산되고 해야 이게 질 관리 차원에서 보다 더 향상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임상 진료 측면에서의 이런 어떤 중앙 단위 또 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쪽에서의 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지견들이 이런 1차 의료 섹터 내에 어떻게 좀 전파되고 확산됐으면 하는지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주요한 이슈인 질병 형상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이 교수님하고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김민 교수님 같이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 선생님께 나중에 보충 답변 많은 도움 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3차 병원 의사의 생각으로 한번 얘기하면 고혈압약제는 음식으로 생각하면 재료는 아주 좋습니다. 웬만한 약 쓰면 이제 대량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처음에 빨리 두 개를 섞어 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선생님의 저의 편견을 보면은 약을 썼는데 이거 부작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없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의사가 자신감이 없다 느끼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힐러 쇼핑이 시작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대구의 어느 보건소에서는 저한테 200개 정도의 FAQ를, 그러니까 환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답한다, 이제 그런 거를 한번 감사해달라고 해서 그거 좋은 의견이다 하고 감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결국 고혈압과 당뇨병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하는 게 전적으로 좋은데,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시츄에이션과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FAQ식으로 한번 저의 노하우, 저뿐만 아니죠. 그냥 3차 병원 선생님들 노하우로 그렇게, 선생님들께 도와드리고 하면은 지금에서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약은 뭐 똑같은 약을 쓰니까 그런 이제 어떤 FAQ적 대처 방법으로도 상당 부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1차 진료의 세팅에서 의료의식을 올리기 위해서 3차에서 어떤 뭐 영향이나 또는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3차 기관과 동네 의원이 특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차는 전문성이 높고 검사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여러 지원 인력의 질적 수준이 높죠.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신 지식을 반영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환자가 잘 관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곁에 붙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상담해주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혜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 말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1차 진료는 1차 진료에서 잘할 수 있는 1차 진료만의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과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시간 진찰하고 환자 교육하고 환자의 일상생활을 관리해주고 그런 것을 잘 해야 소위 비교 우위, 다른 무기를 가지고 대학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맞는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슷한 취지의 마이크 잡으신 김에 그 이혜영 교수가 아까 그 1개월치만 청구하는 의원에서 3개월치 뭐 6개월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평원의 연구수장도 하셨으니까 그 답변을 좀 왜 1개월밖에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박은철 교수님도 연구 서를 맡으셔도 그렇지만 그럼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왜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방식의 심사가 그러니까 비용을 낭비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한 번 진료할 때 충분한 시간을 진료하게 하거나 오히려 그 돈을 다른 데 주는 게 낫지, 매달 3분 진료를 하게 만드는 거는 환자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의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생님 직접 삭감 안 합니다. 약제 뭐 1개월치일 때 3개월치 직접 삭감은 안 하는데 약제 적정성 평가의 모니터링 지표에 한 번 왔을 때 약제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크면은 페널티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개월치 뭐 이렇게 못 주고 있는 게 현재 룰인데요.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아까 김 선생님이 이게 발표, 저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등록비를 받았습니다. 당뇨 고혈압에 대한 관리료를 뭐 수가를 더 책정했습니다. 이런 스텝바이즈에 대한 수가 항목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데요. 저 동의하고요. 근데 그렇게 말고 완전히 한 섹터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인두제라고 표현하지 주치의가 됐던 그거를 국민이 선택하게 해가지고 다른 섹터로, 그러니까 뭐 메디케어 파트 C처럼 A, B가 아니라 C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자꾸 이게 제가 느끼기에 이게 수가의 문제로만 보니까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 그러니까 보험이 가지고 있는 5천만 국민을 단일 보험 상품을 그대로 다 정형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꿔놓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국민이 근데 의원들, 우리 병원들은 그런 네트워크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 뭐 때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박은철 선생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DRG도 하고 뭐 인두제도 하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ACO도 하고 PCMH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연구를 해본 그런 사업과 연구를 해본 경험을 보면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나 간호사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 무슨 가이드라인을 강제하고 조그만 걸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는 전체의 성과가 건강의 결과가 좋아지거나 효율성이 올라가거나 질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거시적인 책임성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또는 여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가 자기 병원에 다니는 환자 또는 자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거시적인 인센티브와 거시적인 책임성을 줘야 질이 올라가고 비용이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개업만 해도 맨날 깨진다고 하는 판국에 그 미국의 ACO나 PCMH 같은 의사 100명, 200명이 모인 1차 의료 기관의 네트워크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저런 종류의 이제 환자 수가 만들고 환자 관리하는 책임 주고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병원과 의원의 네트워크가 환자와 지역 주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형태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한꺼번에 가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의 의원들 중에 한 5 내지 10%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병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시범 사업 형태가 되겠죠. 5% 10%니까 어차피 시범 사업이 될 거고 거기에 하는 조건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ACO를 다 만들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책임 의료 기관 해가지고 1차, 2차, 3차를 몽땅 다 해서 비파 애프터까지 다 정리하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메디컬 홈 정도, 메디컬 홈 들어올 때 엔트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그런 엔트리 정도 넣어주고 돈은 시범 사업일 때 좀 가감히 질러주고 우리가 5만 원 줄 거 10만 원 주고 그리고 결과 보고 가는 게 그게 한국의 지금 NCD 시대, non-communicable disease 만성질환 시대를 갔는데 돌파구가 되지 모든 의료기관 우리 의사 10만 명 병원 의학 다 9만 개 있는 거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건 아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을 받고 싶고요. 그 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이강희 과장님은 아직도 앉아 계시고 우리 박윤용 포럼의 회장님도 앉아 계셔서 두 분한테 이강희 쌤한테 마이크를 한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박윤용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조기 수업을 끝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여서 건강보험이 아시다시피 1883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에 의해서 맨 처음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도입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우리나라는 1977년에 들어왔는데 독일 제도를 만들었던 1883년에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근데 우리가 한 150년 전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당뇨 고혈압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게 폐렴 걸리고 감기 걸리고 설사나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겠죠. 그때 건강보험 제도는 현재 우리처럼 살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환자가 한 명 폐렴 가지고 입원하면 입원하셨구나, 폐렴의 약을 뭘 썼구나, 며칠 입원했구나, 그래서 돈 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돈 주는 형식, 폐렴에 한 번에 약은 뭘 줬고 이런 형식으로 아직도 이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다 변했는데 아직도 옛날 틀에 집어넣고요. 이 옛날 틀에 집어넣으니까 잘 안 맞습니다. 소매가 길기도 하고 배가 나왔는데 그거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뭘 하냐면요. 배가 나온 게 현상인데 배 집어넣어 그리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게 현재의 전 누리라고 보이십니다. 배가 좀 나온 것 같으면 잘 만드는 양복점 주인들은 배를 좀 이렇게 감춰주고 이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보험은 이제 틀을 바꿀 때가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급여의 틀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로 5천만 명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옷, B라는 옷, C라는 옷을 가지고 국민들이 골라 입기를 해주는 A라는 제도를 어떻게 하면 돈을 적정하게 보상할 건가? 아까 김인 교수 강의에도 있습니다. ACC라고 리스크 조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면 더 주고 심한 사람이 더 주면 덜한 사람이 덜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8분이고요. 50분에 끝내고 싶은 목표로 이강희 우리 과장님 1분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끌려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두 분 오시기 전에 비슷한 얘기는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성질환 관리는 급성기 질환의 형태에 맞춰져 있는 뭐 보험제도와 행위별 수과제도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 포함해서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또 딴 얘기 같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결핵 문제도 사실은 이제는 사상 초유의 다른 나라에서는 해본 적도 없고 뭐 특별한 우리나라만의 어떤 대응을 만들어야 하는 지금 뭐 800명이 노출되고 이제 신생아가 뭐 70몇 명이 이제 결핵에 감염이 됐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이제 전 세계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뭐 이것도 우리나라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 만들고 고민하고 해야 되고 더군다나 만성질환은 여러 가지 환자의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 거를 받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김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시범사업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공무원들 맨날 이제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이제 맨날 연구 용역하냐 그러고 맨날 시범사업 하냐. 근데 결국은 뭐 공무원이 혼자 만들면은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 용역해야 되지요. 예.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해본 적 없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해보고 시범사업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비슷한 사업이 4개 있고 뭐 어떻다 그러지만은 결국은 우리나라 제도를 만들려면 계속 해나가야 될 게 시범사업인 것 같고요. 또 연구 영역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정책을 만드는 중앙부처 또는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삥 돌려서 이상한 소리 한 것 같은데요. 원론적인 얘기만 드렸습니다. 네. 예. 공무원은 저희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 국민이 소환하면 무조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폐해가 있는데요. 그냥 제가 그냥 진도해서 우리 박윤영 NCD 포럼 운영위원장님이 디스컨스의 크로징과 폐해 크로징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부터 계속 고생하신 박윤영 위원장님한테 박수 치면서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오전에 이제 전체적인 일반적인 사항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앉아 계신 분 점점점 전문성을 강화해가지고 마지막엔 굉장히 제일 전문적인 걸로 끝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훌륭한 강사님들 마지막에 김용 선생님 또 이혜영 선생님 오셨는데 우리가 이 심뇌혈관 질환이 이제 암 다음이니까 암이 지금 암은 우리나라 어느 정도 세팅이 많이 됐습니다. 암이란 특성과 근데 이제 암이 저기 사망 원인의 1위다 심뇌혈관보다 위다 하는 데는 조금 약간 조금 다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암이라는 거는 저기 전신에 생긴 걸 다 합해서 하나로 카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이거 심뇌혈관 질환도 이제는 암처럼 시스테마틱하게 이제 관리할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저기 늘 이제 뭐 아침부터 여태까지 강의를 쭉 듣고 토론했지만은 지역사회 부분 또 의료기관의 부분 또 그걸 가격으로 형성할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개가 한꺼번에 지금 각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훌륭한 그런 심뇌혈관 질환 관리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마지막에 해주신 이혜영 선생님이 그 실제로 고위험 환자는 이런 환자라서 이런 환자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관리율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굉장히 시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민 선생님이 또 1차 의료를 강화하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가를 어떻게 개발된다는 것도 아마 정부에도 많은 시사점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점점 우리의 그 컨센서스를 모아나가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가 하여간 올해 내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에는 9월 달쯤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10차 NCT 포럼은 그때는 큰 주제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제 10개월간 5개년 종합계획을 이제 그때 되면 초안이 나온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하고 또 많은 좋은 분을 모셔서 지역에서 또 뭐 당뇨병 우리 박순우 선생님처럼 당뇨병 자가관리 프로그램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도 아직 정식으로 초청도 안 했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공개 구애입니다 이게 한번 모셔서 한번 듣고 들어보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이제 사업할 때 뭐 이네이블링, 코퍼레이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뭐 분문간 협조, 뭐 무슨 자체적인 능력 함양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쉽게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섹토럴 코퍼레이션 어떤 거냐면은 우리 당뇨병 고혈압 시범 사업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공단 청구 자료와 같이 합쳐서 하나의 전산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코퍼레이션입니다. 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은. 그런 걸 이네이블링, 그것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스스로 혼자 알아서 다 관리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게 이네이블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게 하나하나가 실은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그런 걸 향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포럼들이 이제 포럼이 앞으로 좀 중심 역할을 해서 10년간 질환을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핵심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우신데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9월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도 감사드립니다.